네,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에 이어서 야당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성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연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증세와 복지 문제가 앞으로 전국에 연일 등장하고 핵심으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정리를 하면 정치권이나 정부가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국민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할 소리냐, 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네. 이 야당의 네. 또는 이제 여당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은 대통령이 침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원내대표가 또 당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라고 네. 하는 강한 이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침묵을 지켜왔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야당의 당대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습으로 지금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면 돌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증세 없는 복지, 그 원칙을 고수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이 공약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약을 일단 방어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좀 긴박하게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칙이죠. 어제 워딩을 보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만큼 얼마나 강도 높게 비판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용어 선택이 굉장히 이제 강렬합니다. 강렬한데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망의 선택의 한 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면 선택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김무성 대표 체제를 위한 비주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상황이고 또 정세와 복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공방을 할 경우에 어쩌면 박근혜 정부 쪽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와 복지, 서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면으로 치고 나감으로 인해서 전국의 주도권, 이 폭발력이 강한, 휘발성이 강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니시티브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구도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뒤따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쓸데없는 정치 공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세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복지를 늘리느냐 늘리지 않느냐의 문제, 이런 중차에 대한 정책적 갈등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 3년 차의 국정 동력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충분히 있는 절묘한 한 수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자, 절묘한 한 수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요즘 이제 증세 관련 논란을 보면요, 상당히 좀 혼선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또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물론 새누리당입니다만 고집하지 않겠다 증세를.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여권에서 증세에 관련돼서 어떠한 방향을 잡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침묵을 유지하다가 아주 뭐 두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면 돌파라고 그럴까. 아까 뭐 배신이라는 용어도 쓰면서 아주 직설합법이잖아요.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의 공약 프레임을 절대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상희 교수님은 뭐 절묘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수나 정치 변수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권 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원내대표로 당청 관계의 변화 같은 기류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정책을 둘러싸고 아마 그 변화가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바로 이제 증세를 둘러싸고 여당도 마냥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서
지금 그게 맞다라고 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신들이 한 발언도 있고 일단 뭐 비주류가 지금 지도부에 포진한 상황이고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권 내에 갈등을 비칠 소지도 있고 또 하나 야권의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또 이제 당권을 잡았단 말이죠. 확실히 증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야당은 법인세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새누리당도 나성민 정책 수석 정책 부의장이 법인세에 대해서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각이 세워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하나의 다툼이랄까 이런 역학구도의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정세와 복지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그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상당히 그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니시티브 그 주도권을 쥐고 나가게 되면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이 복지와 정세에 대해서 대립을 세운 그런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쪽은 그 당시 대선 공약에 192조에 대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당시 박근혜 후보 쪽은 그보다 무려 100조나 적은 92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자체만 하더라도 재미있는 대립 국면을 양성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은 정세를 하는 건 좋은데 부자 감세 처리를 해야 하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더 늘려가자라는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는 근본적으로 정세가 없는 그런 복지를 구현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가 양쪽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주도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디펜스하는 입장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정치 구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전국에서 사실은 약간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되고 또 김무성 대표도 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당이 사실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대통령이 약간 사실 약해져 있던 상황인데 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되면서 사실 이것이 2012년 대선에 이제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에서의 어떤 상징성, 구심점으로서의 상징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기회를 청와대에서는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 박근혜 대 문재인, 문재인 대 박근혜 이 구도가 국민들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는 상징적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발언도 강하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청와대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크게 뭐 나쁜 형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네요. 오히려 불리하게 쏟아졌던 비판이 일정 부분 정치적 대립각으로 만들어지게 이제 되면서 지금 그것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최근에 이제 전략인 거죠. 증세를 둘러싼 복지를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이라든지 또 여권의 여당의 강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에서 청와대가 너무 배제돼 있는 듯한 모습은 분명히 나타났었거든요. 대통령이 너무 침묵을 유지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인데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한 거로 일단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단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말이죠. 지금 어쨌든 연말정산 문제와 담배세 인상 그리고 법인세 인상 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상당히 지금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세율을 인상했거나 세목을 신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는 일정 부분 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그러한 그 증세 논란에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정치적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증세의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이 이제 새 대표가 선출되면서 그쪽으로 더 강하게 강공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힌 건데 이런 것들이 민심이 어떻게 비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하락이 일정 부분 소통 부족이고 어떤 사실상의 증세인데 자꾸 증세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증세원의 복지를 이렇게 증세를 자꾸만 하면 국민을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사실상의 증세를 했다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는 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최근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 또 기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가 다소 소외되고 힘이 좀 잃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존칭을 생략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의 구도로 올라서면서 그렇죠.
중심 쪽이 다시 이동이 되는군요. 청와대 그렇죠. 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가 재밌다는 것인데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쏟아낸 발언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했고 그 세수 확보에는 경제 활성화의 더 전제 조건은 국회가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런 거 법안 통과 안 시키니까 경제 활성화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니까 세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면 돌파인 동시에 정치권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립 구도가 완전히 잡혀진 것이죠. 그래서 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원내 갈등의 소지를 이제 최창희 교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세없는 복지 자체가 이것이 실행 가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 부분은 내부에서도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세없는 복지라는 것은 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출 구조 개혁. 그 다음에 지하 경제 양성화, 그 다음 비과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아마 유승민 대표와 이제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오전 11시에 오전 11시죠. 거기서 이제 어떤 협조를 당부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늘 이제 유승민 그 원내대표의 성향상 봤을 때 잔존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요지라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전제 조건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확고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절묘한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말이죠. 박근혜 대 문재인 아까 존칭 생략하고 말이죠. 박근혜 대 문재인, 문재인 대 박근혜 구도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짜려 하겠죠. 지난 대선의 두 후보였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그 관계를 굉장히 의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의 얘기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좀 소통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김무성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가 아주 그 3원 방정식이라고 그럴까? 이 미지수가 3개 있는 방정식. 식은 2개밖에 없고. 그런 방정식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내부, 여권 내부의 갈등 구도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대표나 당의 원내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단지 이제 같은 여권 내기 때문에 아주 보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반박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이 행간에 보면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기류가 분명히 읽힌단 말이죠. 여당과 야당과도 당연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정책 이슈인데 이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상당히 전국 전체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이것이 이제 이완구 후보의 청문회와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마무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문재인 신임 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경제, 민주화, 공약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민 삶을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당선 일성으로는 전면전을 선포를 했고 폭주를 막아내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전임 비대위원장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은 뭐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공격을 좀 자제한 모습이었는데 어떤 전략적인 전술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이제 경제 문제를 전면에 이제 내세운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이념적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뭐 성향이 강했는데요. 경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통령과 또는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차기 주자로서 이제 이미지를 강화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와 또 현 정권과 전면전을 이제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그러면서 지금 내부에 사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개혁과 혁신 과제들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장 이제 개파 갈등들을 해소해야 되는 당장에 직면한 과제들이 내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이것이 이제 외부에 있는 어쨌든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이 문제들을 사실 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전략상으로서 어쨌든 내부 문제를 일정 정도 처리하는데 기간을 갖고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전면적으로 세우는 것을 일단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의도는 어느 정도 뭐 읽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강한 야당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인식을 할지 지금 뭐 세금이나 복지 문제로 시끄러운데 또
정쟁이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을지.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가장 핵심이죠.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엔 두 가지겠죠. 정책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진보 세력의 재편, 야당의 재편 움직임이 있고 야당에 대한 지지층들이 갈구가 있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걸 부응해야만이 외연 확대가 가능하니까 외연 확대가 가능해야 결국 차기 대선도 준비할 수 있고 총선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념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관철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이 이념에 대한 정치적 색깔만 드러내면은 야권 지지층들부터 또 외면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포장하는 자체를 이제 정책적 대결이라는 것이죠. 이 복지와 정세 부분 아주 좋은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복지 부분은 진보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좋아요.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192조에 대한 복지 공약을 냈을 때 사실상 부자 감세 처리하고 그다음 대형 국적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고 그다음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걸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거 실현시키기가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젠다를 강하게 치고 나가게 되면은 이념적인 부분도 자연히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좀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말을 어렵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바깥에 전쟁을 치르는 것이 훨씬 결석을 도모하는 일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내 개판 갈등도 있고 당내 수많은 파고들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결국 외부로부터의 전쟁이 최고죠.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와 정면 대결은 박근혜 정부 쪽으로서는 정부 이니시티브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문재인 대표 쪽으로서는 신임 대표로서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양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합이 된다는 거죠. 뭐 문재인 대표의 진심도 물론 있겠지만은 과거 역사 같은 거를 봤을 때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찾고 공격을 더 강화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택하는 것 같은데 자 시계를 2012년 12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증세, 복지 문제 가지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단 당시 녹취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그 후보 둘 다 후보였는데 그때도 이제 증세, 복지 문제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년 한 2개월 만에 다시 또 재연이 됐어요. 리플레이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또 이제 시작이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려한다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선 이제 후보의 토론회 그리고 대선 후보의 경쟁에서 그 증세 문제는 이미 이제 거론이 됐던 것이고 또 더불어서 경제 민주화, 복지 공약 이런 것들이 대선과 뭐 그 이전에 총선 국면에서의 아주 중요한 그 화두였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건 많이 퇴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선 이 경제 민주화 공약은 완전히 이제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하는 것이고 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복지, 부담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들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증세를 둘러싼 이 논란이 국민들이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느냐. 물론 문재인 대표가 당내 갈등 극복을 위해서 외부로 전선을 확대하려 한다는 뭐 그런 정치공학적 뭐 계산이 있을 수가 있으나 이따 뭐 선명성도 주장을 했고 선명성을 내세우겠다고 얘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정치공학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소중한 거거든요. 어떻게 논의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좀 문재인 대표가 그런 논점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여권, 특히 청와대가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전국의 주도권뿐만이 아니라 공약 파기로 갈 수가 있다라는 또 그러한 이제 부담도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전국의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정책들이 남발이 되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 대선 때 증세 문제가 나왔다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불거졌는데 또 이제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또 접근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공방이 이어지고 하면은 결론도 나기 쉽지 않고 좀 시끄럽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지리한 공방이 될 겁니다. 동시에 또 치열한 공방이 되겠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주도권 쟁탈이 바로 정세, 복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없이 복지를 하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에 있어서는 가장 화두가 되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정세를 해야 복지를 할 수 있다. 정세를 하지 않으면 복지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도 되는 것인데, 과연 이제 그런 논리들이 어느 정도 쪽에서, 야당 쪽에서 먹힐 것인지 아니면 정부 여당 쪽의 입장이 먹힐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세 없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은
그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정책에 대한 중요한 기로 선택의 그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 보편적 복지로 하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상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진행돼가야 되는데 네. 그 선별적 복지를 하려 그러면 정선을 네. 하든지 말든지 예.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예. 지금 이제 사실 증세와 복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선직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실 거쳐야 될 관문이거든요. 네. 이제 이 논의 자체가 사실은 막힘이 여기서 막히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의가 사실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충분하게 토의가 된 다음에 국가 발전 방향에 맞춰서 정해지는 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어제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완전히 어떤 증세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만나고 하는데요. 이후에 어쨌든 의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앞두고서 관심을 워낙 끌지 못해서 컨벤션 효과가 없다라고 없다 평가를 그랬죠.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그 일성으로 공격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을 하면서 일단 뭐 이런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1차 작전은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두 사람과의 관계, 청와대와 야당 관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두 사람 간에 비슷한 점도 있고 인연도 있다고 하는데 어제 신임 인사차 문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여당이 더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만 안 하신다면. 근데 뭐 이제는 조금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면전을 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각오를 해라. 강경 발언을 어쨌든 숨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오를 하라는 말은 뭐 상당히 이제 전임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희상 비대위원장에 비해서는 예. 각을 세우겠다, 전선 형성하겠다라는 아주 공식적인 선포예요. 서민 경제와 민주주의를 파탄내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다라는 말에 같은 어떻게 보면 맥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와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같은 중학교 동문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같은 또 지역적으로 PK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 아까 계속 증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만 증세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접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뭐 3원 방정식이다, 3차 방정식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도 증세 둘러싸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대립각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모든 기준은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 그리고 야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증세 문제도 논의의 과정, 조율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뭐 단순한 여야 대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야의 또 대권 유력한 주자죠. 대권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쟁도 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부산의 고향도 같고 예. 또 거의 나이도 거의 비슷하죠. 예. 그 김무성 대표가 51년생이고 예. 문재인 대표 53년생. 거기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경남중학교 선후배 예. 관계라는 이런 어떤 뭐 동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부분이 많은 동시에 아주 역설적으로 또 거꾸로 된 부분도 많죠. 예.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인권 변호사로 계속 활동해 온 사람이고 예. 반면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어온 그런 사람인데 예. 아마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두 사람이 소위 교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는 사실 많이 부족해요. 경남중학교 동기, 저 동창, 예. 동문 뭐 이런 그 외에는 예. 정치적 궤선 자체를 워낙 달리 해왔기 때문에 예,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죠. 뭐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생물과 같은 것이고 다면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제 교집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약간 뒤로 빠지고 바로 박근혜 정부 자체가 전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가 최대의 고비인 만큼 양쪽 다가 최대의 고비인 만큼 국회를 통한 여의도의 정치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접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분이 다 대권 주자의 반열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 관계는 상당히 대립각이 형성될 그 공산이 크다, 개연성이. 이슈나 현안이나 국면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한냉전선이 고조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는 뭐 어떤 정책 면에서는 공조를 해야 될 필요도 네, 있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1년 뒤 총선을 승리로 그럼요. 이끌어야지 또 당내에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입지로 있기 확보할 수 때문에 있으니까요. 예. 예. 쉽게 여야 관계가 이렇게 잘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되지 않습니까? 방금 뭐 최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양쪽 다 대권 주자인데 이 스타일상 보면은 김무성 대표는 인파이터는 아닙니다. 인파이터는 아니고 좀 아웃파이터 형태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 봐야 되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인파이터도 아니고 아웃파이터도 아니고 약간 이제 관망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은 그렇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은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정치 환경 자체가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김무성 대표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정치 입지를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자, 당청 관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청와대에 오전 11시부터 회동을 할 예정인데, 자, 윤 센터장님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눌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1차적으로는 두 분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증세 없는 복지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기조를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최후의 시점을 과연 어디로 할 것이냐, 이제 이 논의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만남에서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제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 문제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이제 핫한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제대로 해결되지 않게 되면, 처리되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이런 시도, 이런 것도 다 물거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처리를 아마 협조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곤혹스럽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문제 혹시 여당에서 일정 부분 이탈표가 나타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단속을 굉장히 요청할 것 같아요. 근데 이탈표가 나타나서 인준이 무산된다. 이 경우에는 여당이 또는 여권이, 청와대가 상당히 이제 공공에 처하는 명절 전에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오늘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나 여당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이완구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뭐 여당은 당연히 뭐 당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당론. 근데 지금 찬성 이제- 당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완전 거예요? 당론으로 하기는 사실상의 한계를 아마 느낄 겁니다. 워낙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뭐 물론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안 되면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봉착하겠죠. 일단 대통령께서도 인준이 된 다음에 내각도 개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전국 운영 자체가 이제 꼬이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 속에서 의원들에게 완전히 완전 당론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대표 형식은 지도부가 자율 투표를 가장한 당론, 찬성 채택 당론으로 뭐 갈 이런 수 식의 있겠네요. 조건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금 의석수 분포에 따르면은 뭐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과가 되더라도 청와대든 여당이든 부담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분의 의견과는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굉장히 관운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처해 있는 정치 환경 자체가 여권이 물러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처제가 출범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이 부분을 척고비로 타켓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은 실제로 여당도 급진적으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는 개인적인 도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정치 공학적으로 청년 후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숙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여당의 결속력을 높일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역설적으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가 원래 무난히 통과되리란 뭐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의결정족수로 볼 때는 새누리당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기존 청문회처럼 네. 무조건 통과시키자라는 쪽으로 의원들에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현재 지도부의 입장 아니냐. 또 새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른바 KY 체제라는 체제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예. 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윤 센터장님한테 이제 여쭤볼게요. 오늘 내일 이제는 청문회가 있을 텐데 예전처럼 여당 의원들이 국민 여론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100% 자신의 당 출신이라고 두둔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의혹이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새로운 것이 이제 의혹이 나와서 예. 여당 뭐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에 네. 또 일정 부분 비판을 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옹호하게 되면 이제 여당에 대한 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여권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 문제에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낙마가 될 경우에 사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할지 여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여당 입장, 청와대 입장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그 나중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